네, 43번입니다. 자, 소득세 확정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문제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금 사망한 경우와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언제?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자, 1번에 대한 해설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겠죠. 사망한 경우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좀 다른가?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특례. 일반적인 경우는 방금 말한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신고하면서 납부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와 출국한 경우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사망한 경우에는 자 봅시다. 1번.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 거주자의 사망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주자는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상속을 받는 뭐 자녀를 상속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5월 한 13일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자녀는 언제 그 상속 개시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은 언제 개시되냐 하면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그날부터 상속이 개시돼요. 그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5월이죠. 5월이잖아요. 의 말일부터 5월 31일 말하는 거겠죠. 31일 맞죠? 헷갈렸네요. 30일인지 31일인지. 자, 상속 개시일 5월 13일이 속하는 달 5월의 말일 5월 30일이죠.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즉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지금 X 1년이라고 하면 X 1년 12월 31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소득세 과표를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과세 기간에서 공부했죠. 사망하셨다면은 과세 기간 어떻게 해요? 1월 1일부터 사망일인 5월 13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5월 13일에 돌아가셨다면 자식은 자녀는 부모님의 1월 1일부터 5월 13일 돌아가신 부모님의 1월 1일부터 5월 13일에 해당하는 여러 소득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라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 소득세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계산한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주죠. 상속 개시일 5월 13일 이 속하는 달 5월의 말일 5월 31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12월 31일까지 X 1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5월 13일 분에 대해서 충분히 6개월 이상 시간을 주는 거죠. 충분히 계산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소득세를. 밑에 출국했다면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를 볼게요. 출국했다면 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될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했대요. 그럼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는 사망은 이제 본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인인 자녀가 이걸 대신해야 되는 거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해석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다르죠? 지금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른 기간을 제외하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 사망한 경우와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서 좀 다른 게 있는 모양이구나. 오케이.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 또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밑에 보세요. 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2번은 이렇게 딱 2번 케이스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미 정산이 다 된 거니까 확정 신고 안 해도 돼? 라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만 뭔가 누락된 게 있다면 신고해도 돼.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본인이 누락된 게 없고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뭐 연말정산 다 했다거나 이렇다면은 어떻다? 아, 추가적으로 확정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라고 그냥 열어주는 규정들이에요. 이것들은 면제 사유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신고해야 돼요. 지금 아래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서 아,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됐구나 라는 거예요. 다른 소득 없고 1번, 2번, 3번, 4번 다 연말정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른 추가적인 사유가 본인이 없다면 그걸로 끝난 거니까 다른 소득 없고 그렇다면은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6번도 보세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 각각 연말정산이 됐다고요.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혼합된 거예요. 그지? 이렇다면은 퇴직소득은 여러분 어때요? 분류과세죠. 다른 종합과세 되는 거하고 합치지 않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을 별도로 신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연말정산으로 끝났으니까. 합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근로소득이만 있는데 연말정산 했어요. 근데 기타 소득이 추가로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배, 4, 근년기 이런 애들은 왜?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근로소득만 연말정산됐다고 끝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되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더라도 다른 거랑 무조건 합쳐야지. 합쳐서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지.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래를 보시면서 아,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됐고 연말정산된 퇴직이랑 근로소득만 있네. 아,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료됐으니까 추가로 신고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결과가 똑같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로 확정 신고가 면제되는 케이스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2번 보시면 보세요. 분리과세 임대주택소득이 있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합소득 금액과 우리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다른 결로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주택 임대 소득인데 우리 주택 임대 소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돼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4%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때 여러분 분리과세니까 확정신고 안 해도 되나? 라고 물음표가 뜰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 어때요?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 선택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로 모든 걸 미리 다 나라에 내놨으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이자에 대해서는 14%,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이미 다 분리과세 원천징수로서 이미 나라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종결을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특이한 점이 뭐예요?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인적 영역, 의료 보건 영역 이런 게 아니라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를 안 한다고요. 그치? 우리가 월세 내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월세 줄 때 원천 징수 하고 주나요? 안 하고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택 임대 소득이 있다. 근데 2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14%로 2천만 원이 안 돼서 주택 임대업자가 매출이 2천만 원이 안 돼서 분리과세로 14% 분리과세 할 거다. 근데 원천징수가 됐나요? 원천징수 돼서 나라에 미리 들어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소득,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뭐는 꼭 해야 돼요? 확정 신고하면서 14%로 금액은 확정 신고 시에 꼭 납부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분리과세 확정 신고의 사례인 거예요, 이게. 다른 세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른 소득. 보통의 사업 소득하고 다르죠. 보통 사업 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합쳐가지고 누진과세 되잖아요. 근데 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즉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14%로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원천징수된 게 있어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그지?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확정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소득이랑 합치진 않죠. 분리과세 하니까요. 확정 신고 꼭 하면서 14%로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납부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서식 보면 35페이지짜리 제일 두꺼운 거 있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른 소득이랑 과표는 합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으시고 14%로 꼭 납부해 주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됐죠? 오케이. 2번 이렇게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볼게요.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 등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뒤에 보시면 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무서장이 5월달에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6월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직원들 그런 일 하잖아요. 오류가 있거나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게 있으면은 저희가 연락해서 선생님 이거 추가적으로 좀 서류 좀 내셔야겠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보정, 바르게 고쳐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충해서 고친다 이런 뜻이죠. 바르게 고칠 수 있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3번 맞다 이 말이에요. 3번 맞는 말. 자, 4번 볼게요. 만약에 해당 과세 기간에 난 과표가 없어. 혹은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손해가 생겼어. 이때는 난 어차피 내 세금도 없는데 확정 신고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결론 여러분 만약에 계산해 봤는데 해당 과세 기간에 과표가 없거나 혹은 계산해 봤더니 사업소득 이런 데서 결손금이 나와가지고 난 낼 세금이 없네? 신고 안 할래?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신고 무조건 이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이 표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틀렸어요. 해야 됩니다. 5번 볼게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좋은 문장이네요.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5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X 1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X 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X 2년 5월 1일부터 X 2년 5월 31일까지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때를 신고 기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지났어요. 지났는데 원래 지나고 나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시죠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 전까지는 뭘 할 수 있냐면 납세자가 늦었네요. 죄송하지만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게요. 기한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할게요. 라는 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그 기한 후 신고 읽어볼게요. 이 기한 후 신고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래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면 그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국세기본법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세액의 과표와 세액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내용을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하고 달리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확정하려면 과세 표준을 제출했죠?
늦게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거를 3개월 동안 확인해 봐야 돼요.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오류가 있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결정 또는 경정해서 신고인한테 통지해야 돼요. 만약에 오류가 없다, 누락이 없다 이러면 3개월 전 혹은 2개월 전이겠죠? 3개월 이내니까 얼마 전에 기한 후 신고하신 거 있잖아요. 오류가 없네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신고하신 내용대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라고 통지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 내용 보겠습니다. 5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확정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못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세금 내세요라고 결정해서 통지를 아직까지 안 했다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뭘 할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한 후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기한 후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확정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세무서장이 언제 확정력이 생겨요? 세무서장이 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락을 합니다. 그때 하셨던 신고 이대로 결정합니다. 혹은 틀린 부분을 고쳐서 경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확정력을 가져요. 5번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아시겠죠? 5번 맞는 표현입니다.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세액이 확정력을 갖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 확정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요. 3개월 이내에 결정하세요. 라고. 됐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